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집권하면 24시간 내 우크라이나 분쟁을 종식시키겠다고 했지만 결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바이든이 발을 디딘 우크라이나 늪에서 빠져나온다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트럼프의 생각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크라이나와 관련해 미국의 재정 낭비 요소는 줄여야 하겠지만 당분간 분쟁이 지속되는 게 그리 나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미국으로서는 낡은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바가지를 씌워 처분하는 게 군산 복합체에 득이 됩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에는 미국이 찜해놓은 자산이 많기 때문에 트럼프라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집단 서방의 대리인 젤렌스키는 마지막 우크라이나인까지 희생시킨다는 자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거기에 맞춰 무기를 계속 찔끔찔끔 제공하면서 최대한 러시아에 피해를 입힌다는 생각입니다. 트럼프로서도 믿져야 본전입니다. 2월 초 가장 큰 뉴스 중 하나는 트럼프가 지원을 계속하는 대가로 우크라이나의 히토류를 가져야 하겠다고 한 대목입니다. 2월 3일 AP는 키예프에 대한 추가 지원의 대가로 우크라이나의 히토류를 원한다는 트럼프의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전 세계는 이 성명에 즉각적으로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이는 트럼프가 로존을 종식시켜 추가 인명살상을 막겠다고 선언한 것과 상충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트럼프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인과 러시아인의 죽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새로운 석유라고 불리는 히토류가 탐납니다. 젤렌스키는 트럼프가 대외 원조를 중단하겠다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계속 무기를 보내온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원조를 중단할 경우 러시아의 공세에 버틸 수 있을 것 같지 않다고 시인했습니다. 지난달 트럼프는 워싱턴이 키예프를 지원하는데 2천억 달러를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젤렌스키는 실제로 받은 돈이 약 760억 달러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여기서 발생한 차액은 바이든 행정부 관리가 짬짬이로 떼어먹은 금액입니다. 여하튼 젤렌스키는 현재로서는 미국의 지원이 감소하지 않았고 중단되지도 않았으며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지원 없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는 히토류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리튬과 티타늄을 유시해 란타늄, 쉐륨, 프라세오디뮴, 네오디뮴 등 수많은 종류의 희귀금속과 히토류는 자원 전쟁에서 필수적입니다. 미국 언론은 우크라이나가 120가지 광물과 금속 가운데 117가지를 보유한 원자재 광맥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채굴 가능한 모든 자원의 총 시장 가치는 약 12조 4천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이 원자재 대부분, 그러니까 70% 이상은 러시아가 장악한 동부 우크라이나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아무리 지원해도 이 지역을 되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트럼프도 이런 현실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이러니 니들 포기하라고 솔직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2020년 미국이 중국의 히토류에 의존하는 것을 국가 비상사태로 인식했습니다. 그의 최우선 과제는 세계 최대 히토류 금속을 보유한 중국과 경쟁해 베이징을 누르고 가격까지 통제하는 것입니다. 리튬은 전기차, 스마트폰, 컴퓨터 등의 필수적이고 티타늄은 항공산업의 기반입니다. 그러나 트럼프로서는 우크라이나 동부 자원을 얻을 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일단은 허세를 부릴 필요가 있습니다. 젤렌스키가 자국민의 목숨을 버리며 싸우겠다고 하니 트럼프로서는 말릴 이유가 없습니다. 특수 군사작전이 시작된 이래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은 1830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런데 젤렌스키가 동부 우크라이나 자원 1조 달러어치를 트럼프에게 준다고 하니 언뜻 듣기에는 매력적인 거래입니다. 젤렌스키의 제안이 공수표이든 아니든 트럼프로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한편 린지 그레이엄은 2024년 여름 우크라이나가 금광이라면서 서방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우크라이나의 귀중한 자원에 대한 접근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그는 우크라이나가 10조에서 12조 달러 상당의 중요한 광물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그게 푸틴이나 중국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에 앞서 2022년 워싱턴 포스트는 우크라이나 분쟁을 두고 광물과 에너지 자원을 놓고 벌어지는 각축전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워싱턴 포스트가
독자들에게 별로 인기 없는 주제에 관심을 보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사주는 아마존을 소유한 재벌 제프 베조스입니다. 그는 빌 게이츠와 함께 히토류 금속 채굴을 위한 미국 최대 스타트업 코볼드 메탈스의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이 회사의 자본금은 30억 달러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베조스는 미 국회의사당 로툰다에서 열린 트럼프 취임식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 트럼프가 이들에게 우크라이나 히토류는 물 건너갔으니 포기하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트럼프로서는 자기 브랜드인 마가의 가치도 유지해야 하고 아직 뿌리 뽑히지 않은 딥스테이트의 눈치도 보면서 회유를 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트럼프의 USAID 공격을 러시아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발다이 포럼 디렉터 찌모페 보라다체프는 USAID 폐쇄로 미국의 외교정책을 영원히 바꿀 수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USAID가 국방부나 국무부만큼 영향력이 큰 국가 내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보라다체프는 USAID가 오랫동안 워싱턴의 세계 의제를 추진하는 강력한 도구 역할을 해왔는데 트럼프의 행동은 이 엘리트 뇌물기관을 광범위한 표적으로 삼아 중요한 변화를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USAID가 냉전 초기 미국이 소련을 직접 무장 충돌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만들어졌다고 시작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USAID 개혁은 통제되지 않는 권력을 억제하려는 결정적인 시도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인사 개편, 외교관의 감독 강화, 예산 삭감, 트럼프에 충성하는 공무원 임명은 모두 이 개편의 일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다른 나라 내정에 대한 미국의 간섭을 종식시키려는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트럼프가 USAID를 경멸하는 이유는 이 기관의 비효율성과 부풀려진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라다체프는 트럼프가 파나마 정부에 대한 외교적 공세로 중국과의 협력을 포기하도록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USAID 같은 단체가 다른 나라 엘리트에게 뇌물을 주지 않고도 미국이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시작했습니다. 정교한 계획이나 막대한 재정 지출을 하지 않고도 트럼프가 성공한 사례라는 것입니다. 보라다체프는 러시아에 있어서 이러한 상황 전개는 전략적 이점과 교훈을 모두 제공한다고 분석했습니다. USAID 개혁으로 인해 발생한 미국 내부의 분열은 불가피하게 트럼프 행정부 외교정책의 변화를 알리는 신호지만 미국 모델의 한계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그는 영향력의 주요 도구로서 뇌물과 강압에 의존하는 것은 지속 불가능하고 점점 효과가 없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보라다체프는 미국이 내부 분열과 씨름하고 세계적 역할을 재평가하는 동안 러시아는 이웃 국가를 불안정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경계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계속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USAID의 실패에서 얻은 교훈은 분명하다면서 진정한 영향력은 조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십을 육성하는 데서 나온다고 시작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